1월 2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드디어 트럼프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는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 한반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셔야지 품격시대가 고품격시대가 되는데. 네. 자, 그리고 김준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 예. 일단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니까 좀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하나요? 트럼프? 예.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이 항상 어떤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 과민 반응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우리 이야기 하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오만하고, 또 저는 비도덕적이고, 품격이 없는 그런 대통령인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법제도도 있고 또 정치제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충격도 있었지만 우리 언론도 조금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한반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네.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일단 분담금을 왜 100% 못하느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미국이 지켜주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 재협상하겠다. 아주 나쁜 무역협정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분담금과 연결해서 100% 안 하면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한미군 철수. 예, 주한미군 철수까지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가지려면 독자 핵무장 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요. FTA와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바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철수론과 핵무장론은 일단은 협상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신 예. 교수님, 분담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바로 들어올까요? 방위 분담금이 예. 저는 그렇게 보질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주장했던 것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CIA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는 의회에 있는 여러 국방 방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는 지금 아마 미국에서도 느끼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국민들 특히 젊은 층에는 반미 감정이 상당히 많다 예.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2008년도에 우리가 촛불 사태도 예. 사실은 그 이제 광우병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그 저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태되어 온 젊은 층의 반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상황에서 안 내면 가겠다 그러면 전 한국에서 오히려 그러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대통령 당선자가 그것도 지지율이 40%가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고 봐서 예. 물론 제안은 하겠지만 제안을 하고 푸시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되어 나가고 실제로 방위 분담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려면은 저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를 경험해야 할 것 같고 특히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반응 내지는 이제 금년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교체가 일어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미국 쪽에서 나올 거라고 봐서 이게 금년 중에 당장 아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바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취임식이라는 게 전 정부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번 취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유세 현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취임사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미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언론의 호들갑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은 확실하다는 점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취임사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예.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지 않는데 그중에 구체적인 걸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담금입니다. 나토와 이 분담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 취임사도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올 건데요.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까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예. 그래서 당장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이런 데 대한 여론 조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7%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방법이 그 37%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로 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율과 상관없이 상당히 도발적이고 그런 선포했던 그런 정책들을 일단은 갖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미국 2년마다 큰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에 국회의원을 그 상원 하원을 교체하는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어떤 그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의 프레셔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저는 나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생각하고는 그 동일 선상에서 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리고 트럼프류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라 하는 거 안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슈퍼파워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슈퍼파워에 대한 생각하고 중국을 놓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봐서 동일 선상에서 방위비를 논하는 것은 조금 저는 선후간 타이밍이나 또는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요. 정책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그냥 어떤 하나의 정치인, 기업가 트럼프를 얘기할 때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접촉면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접하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세상의 그 어떤 리더도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리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실제 만나본 사람들, 제가 작년에 존스 홉킨스에 1년 연수를 있으면서 그 공화당 워싱턴의 중앙당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캠프가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이시안 섹터를 담당했던 팀장이 한국 출신, 한국계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얘기는 본인이 트럼프를 만나봤을 때 젠틀하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 과격하지 않은데 유독 언론에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약간의 그 피해망상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언론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타낼 때 좀 과격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일종의 파퓰리즘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과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워딩 하나하나가 다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이제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출범하면서 저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그렇게 인기를 얻을 만한 어떤 아까 37%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37에서 44% 사이가 나옵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클린턴과 트럼프와 함께 역사적으로 가장 비호감 대결이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그게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 사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뭐 자유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위선이라고 몰아붙였고 politically correct한 거다. 정치적인 올바름이 실제로 위선이라는 걸 깨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깨고 나오는 것이 샌더스도 깨고 나왔지만 샌더스는 그런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자고 나온 것인데 반해서 트럼프는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이제 분담금 얘기를 계속 좀 들어가 보면요. 저도 교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그 견제해야 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분담금 얘기하다 결국은 야 이거 한국과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주워 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취임사에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분위기를 또 반미 정서를 생각하면 이 푸시 세게 하면 오히려 이게 백파이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한국의 정치권에서 특히 그동안 여당권에서 예. 미국이 뭐 아만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기는 이런 형태의 그렇죠. 어떤 그런 예. 그 정서도 적어도 여태껏 지난 한 4년의 정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설사 우리가 나중에 푸시를 당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주권을 가진 국가잖아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게 소위 집권 세력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나가지 마라. 약하게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 표를 잃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세게 나가면 저쪽에 먼저 언젠가 한 몇 주 전인가 어떤 한국의 방사청장인가 하는 예. 분이 뭐 가서 내라 하면은 뭐 내야 된다. 물론 그 이제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뭐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그 특히 방위 쪽에 담당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예. 강요들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두 차원에서 첫째, 국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거 하고 또 협상 차원에서 예. 조금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예. 이 한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까지 들은 어느 학자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예.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뭐 진보 보수 난 그 분별에 대해서는 예.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안별로 다 틀려지는 사안별로 거죠. 다 예. 틀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 12년 학부서부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어떤 정서도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70년대, 80년대지만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꾼이거든요. 예. 협상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게 따라서 배팅을 크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이 이 카드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물러서거나 또는 조금 양보하는 그런 어떤 그 카드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트럼프의 스타일에서 읽을 수 있는 거라고 봐서 저는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깊이 좀 협상하고 예. 또 의연하게 대처하고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래 예. 생각하는 거죠. 뭐 해법까지 다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가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지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위인 전략은 머릿속에 없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이 사람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눠져 있고 적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분리하고 지배한다는 소위 디바이드 앤 룰을 국민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양안 문제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우리가 패를 너무 이렇게 꺾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걸 딜로 생각하는 데 문제인데 문제는 그리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지금 100%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법이 좀 다르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는 간접 비용이라든지 이전 비용이라든지 카츄샤 비용 같은 것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주는 게 실제로 45% 50% 사이인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바꾸면 우리는 70% 내지 80%가 돼요. 일본은 현재 몇 프로 분담하고 있나요?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고 한 60%에서 70%. 우리 일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접 비용에 대한 게 그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소요 비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총액만 주고 1조 정도 주는데요. 9,500억 예. 정도. 그걸 미국이 마음대로 쓰고 그걸 저축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하면 우리 올라가고요.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몇천억 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거의 다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웃소싱을 하면 분담금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까지 올려서
중국을 대비하게 만들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아웃소싱을 하려면요. 네. 보통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돈을 주고 아웃소싱을 하지.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아웃소싱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일본은 거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바로 사드고 그다음 미사일 방어거든요. 예. 지금 원래 사실 사드 이것도 미국에서 나왔는 게 한 3, 4천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 말은 물론 미국에 있던 것을 여기 옮겨오면 되지만 이거는 예를 들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 한국이 네가 사라. 북한 핵 막는 거 아니냐. 예. 왜 미국 돈을 들여. 한국이 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데 김정은 그에 대해서 햄버거를 뭐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다 또 한쪽으로는 그냥 뭐 마치 없애버릴 수 있을 것처럼도 얘기를 하고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그 시스템은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없는데 대북 정책과 혹은 북한이 대비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냥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일단은 뭐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뉴욕에서거든요. 예. 뭐 도쿄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 의미는 그냥 뭐 한번 질러본 레토릭이다. 이야기다. 예. 그런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공화당 정부 뭐 전에 올라간 아들 부시나 또는 그 전에 아버지 부시나 그쪽에 그 대북 그 정책은 뭐 저는 그 정치 뭐 안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하드라이너들이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예. 뭐 무력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좀 깔려 있는 그런 정서의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막강한 어떤 파워나 무력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강공 라인으로 이제 진영이 갖추어졌고 그래서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 노선을 할 거다. 지난 8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북 사이의 관계의 긴장 악화가 그것이 한반도의 경제나 또는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어떤 역학구도에 상당히 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김 교수님, 네.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고민하는 분들이 네. 오바마 정권 때는 8년 동안 전략적 인내, 네.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데 결국 그 안에 핵무기 개발 다 완성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그 오바마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네네. 이제는 이런 국지전 혹은 전면적인 외과적 수술 방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강경 노선이다. 이건 지금 뭐 공지의 사실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한테 가장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함정이 바로 고립주의란 말이거든요. 이 고립주의는 원칙이나 평화나 인권에서 발을 뺀다는 얘기지. 대신에 미국의 이익이 걸린 것은 굉장히 난폭하게 달라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제 공격이나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부시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아들 부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들 부시가 그 일방주의로 굉장히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부시조차도 이라크와 전쟁 준비를 한 다음에 8개월 동안 전쟁을 안 했습니다. UN 승인을 기다리는. 근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트럼프를 집어넣으면 8개월 안 기다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북의 선제 공격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북한은 지금 자기 관심 끝내에 없고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물론 레토릭에 아까 이 햄버거 얘기나 북한을 때려버리겠다. 뭐 햄버거에서 서로 얘기하겠다고도 하고 대화와 전쟁. 그리고 또 암살도 시켜버리겠다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원래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북한이 김정은이를 왜 이렇게 해결 못하지? 8년 동안 오바마 뭐 했지? 아 그래? 불러와. 내가 햄버거 먹으면서 한번 해볼게. 그야말로 펩톡이라 그러죠. 그냥 점심 먹거나 술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 정도였어요. 지금은 IS 문제하고 통상 문제, 일자리 문제에 적어도 1, 2년 동안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보다는 일단 순위가 미룰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포인트라고 하면 좀 방위비 분담도 왜냐하면 방위가 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북한 북한이잖아요.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 그 라인 선상에서 보면 아까 제가 주장했듯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그렇게 퍼스트 아젠다로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외교부와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네. 이제 제일 지금 저는 저에게 들으면 제일 무서워요. 대북 선제 공격. 그리고 특히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도 우리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잘 우리 정부 쪽에 지금 또 이제 혼란의 시기고 그러니까 정말 저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지 않나요? 근데 대북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적어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대북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동의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죠. 동의할 수 없거나 혹은 동의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그 사후의 문제까지 검토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쉽지 않은데 첨언을 하자면 트럼프의 불확실성, 예.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려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외교의 협상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증요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북한의 기존의 틀이 아닌 대화라든가 아하. 어떤 조금 더 진전된 모델로 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이 부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예. 필요성을 줘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협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모든 전 세계 어느 나라 아무리 강한 오방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대화를 하게 되면 예. 저기 선제 공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무서워요. 있습니다. 자꾸 그 얘기 쓰지 이게 마세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 언론에 호들갑이 많아요. 예. 우리에게 불리한데 왜 자꾸 이걸 증폭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25년간 핵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그러니까 모든 옵션, 거기에는 군사 공격까지 포함되어 있다. 모든 대안이 소진될 경우에 선제 공격으로 갈 수도 있다를 우리는 그 부분만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트럼프의 인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거죠. 이때까지 오바마나 이전 대통령은 마지막 옵션을 안 쓸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증폭시키는데 예. 우리한테 절대로 알겠습니다. 예, 도움이 예. 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신 교수님,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IS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 일자리 이 문제인데 통상에 되면 또 우리 FTA 재협상했다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쭉 지켜보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라는 전제죠. 그러니까 전제가 예. 깔려 있죠. 따라서 그 미국의 일자리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협정을 다 파기를 하고 원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이 논리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대국의 경우에 큰 나라의 경우에 예.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소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개방 경제는 항상 자유무역이 유익하지만 물론 자유무역이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 개방으로 인해서 항상 손해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렇죠. 예. 대국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기본 이론이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얼마든지 자유무역 협정을 파기를 하거나 수정을 해서 국가 이익을 찾겠다 하는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하는 게 누굴 거냐? 한국일 거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하고 물론 우방이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미국 사람 중에서 과연 남한과 북한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 되겠는가? 굉장히 전 작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뭐 둘도 없는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는
오바마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잘 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아젠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TPP라고 하는 큰 자유무역협정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아까 아젠다 순서로 따진다면 한참 밀린다. 저는 그래서 너무 한국에서 아까 언론에서 뭐 당장 뭐 한국의 무역이 그냥 망가지는 것 같이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한 반응이고, 물론 그쪽에서 충분히 FTA를 재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 우리 단계에서는 그럼 어느 조항을 가지고 따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뭐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더 급한 문제지. 저는 마치 뭐 트럼프 이코르 한미 FTA의 폐기 또는 파기 이런 걸로 저는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별로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지지율로 출범한 트럼프에게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니문 피어리드가 없다. 예. 그래 야당과 언론이 봐주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이 없이 네. 바로 비판할 것이다. 네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럴 때 남북 문제를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금 얘기 때 FTA에 대해서 대비하고 네. 오히려 우리가 한임은 기간을 받았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저는 그걸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골든타임. 이게 사실 뭐 저는 탄핵 정부에서 결국 인용이 된다고 보는데 안 그랬더라면 12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모든 게 결정되고 우리가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한국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동안 기존의 국방부가 예를 들자면 사드 문제라든지 기존의 공화당이 한미 FTA에 불리한 점,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트럼프가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그들이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제도가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 주가 그런 것들을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2년 후에 또 선거를 생각해 대통령보다 더 빨리 더 다가오니까요. 하원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또는 전국을 정상화시켜서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FTA가 바로 저는 FTA 협상도 하는 게 시간이 걸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래 걸릴 거지만 문제는 중국은 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제. 중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상당한 우리 지금 무역 구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게 반제품을 하면 중국이 강호해서 완제품을 하기 때문에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영향을 받고 사드 문제 봤듯이 미중이 저렇게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배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주도권을 특히 남북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낮춘다든지 우리의 여력을 하는 그 골든타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저절로 줄여지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중국 문제를 중국과의 통상 협상 이게 이제 미국께서는 가장 큰 아젠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쪽에서 기침하게 되면 진짜 독감을 걸리는 상황이 올 텐데 그 북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되나요? 북중이요? 아니, 미중이요. 예,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입에 배갖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쭉 발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아주 정말 욕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중국에서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오니까 미국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갔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소위 블루 칼라 백인들의 정서죠.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건데 그게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게 만약에 그 물건을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한 3배 내지 4배까지 뛸 겁니다. 아하. 따라서 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물리든 뭐 국형을 하든 뭐 어떤 그런 무역 제재를 가하는 순간 바로 수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 마치 계란을 2배, 3배 값을 내듯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이것은 바로 득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은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뭐 중국을 한번 손을 보겠다는 등 사창가의 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내지는 관세를 올릴 단계까지 못 간다? 못 가지만 예. 만약에 간다고 하면 미국이 던진 충격의 4배 내지 5배 정도의 반격이 미국의 높은 가격과 또 중국의 보복 조치로 예.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저는 불안이 초래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 사이에 상당히 어떤 그런 물밑 교섭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두 파티가 다 윈윈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다. 예.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무역 정책을 보면 항상 레토릭은 세게 하지만은 양국 정부하고의 그 어떤 그러면 교류를 그게 외교부 협상인데. 예? 그러죠.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혼자서 다 하면야 뭐 얼마든지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밑에 상무성도 있고 뭐 USTR도 있고 뭐 의회도 무역 대표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마치 뭐 미중 간에 어떤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저는 너무 그렇게 불안감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설사 중국을 무역 규제를 해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물린다고 하면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원료를 제공해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 왜?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좀 보고 우리가 찬찬히 접근해야지. 지금서부터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도 좀 불안감이 좀 이렇게 지금 씻기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미국 사업가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업가들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뭐 다각도로 막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고차 방정식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옷이나 갈아입고 해외나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이 알아서 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귀속되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석상에 나서는 장소에 가지 지금처럼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트럼프가 호텔 부동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호텔 부동산 사업을 하면 어떤 인력을 쓰냐면 저가 인력을 쓰기 위해서 히스패닉을 쓰거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인력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본 인력 구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호텔을 새롭게 건설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메꿀 때 TV를 사거나 에어컨을 사면 저가의 고성능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 제품 아니면 한국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고의 틀 속에서 항상 이런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간혹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좀 그래도 들여다봐야죠. 핵무장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싶지만. 네네. 저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도권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이냐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세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취임사 때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는 면모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신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되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러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그게 레토릭이든 아니면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든 뭔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것이죠. 미국이 정말 안 하면 판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건데 그 중에 제일 불가능한 것이 저는 핵무장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 핵 확산이라는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건드릴 수 있다면 트럼프는 다른 모든 것도 건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핵이요? 사드요. 사드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하도 이제 이게 격렬하게 붙으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그 원인이 북핵이었었는데 남북 대화가 되면 사드 배치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드 있어야 된다. 어려운 질문이죠. 예. 한 2년 전까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현 정부도 사드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2013년 2월 달에 출범하고 나서도 거의 3년을 결정하자고 묶어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결정이 되면서 지금 또 그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저는 사드가, 저는 국방 안보에 전혀 문외한이라서 사드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새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잘 타협을 해서, 새로이 어떻게 장소가 됐든, 여부 문제를 건설적으로 저는 다시 논의하는 게 현재로서는 하지 않는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5월, 6월 정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냥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게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논의 과정도 좀 졸속으로 행겨 있었기 그리고 때문에. 또 롯데도 지금 그 부지 문제로 지금 협상이 지금 그렇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협상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윈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취임에 따른 두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긴 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심리 다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보다 어떻게든 심리를 끌어 자신의 임기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 위주 외교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는 풍전등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 중단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심리를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판단입니다만 오직 대통령 측만이 이 심리를 끌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국가의 운명을 맡겼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기조차 합니다. 조숙한 결론.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생각할 때입니다. 취임사에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분위기를 또 반미 정서를 생각하면 이 푸시 세게 하면 오히려 이게 백파이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한국의 정치권에서 특히 그동안 여당권에서 미국이 아만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기는 이런 형태의 그렇죠. 어떤 그런 그 정서도 적어도 여태껏 지난 한 4년의 정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사 우리가 나중에 푸시를 당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주권을 가진 국가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게 소위 집권 세력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나가지 마. 약하게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 표를 잃는 것 같아요. 이거 세게 나가면 저쪽에 먼저 언젠가 한 몇 주 전인가 어떤 한국의 방사청장인가 하는 분이 가서 내라 하면은 내야 된다. 물론 그 이제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특히 방위 쪽에 담당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강요들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두 차원에서 첫째 국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거 하고 또 협상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이 한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까지 들은 어느 학자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진보 보수 난 그 분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안별로 다 틀려지는 거죠. 다 틀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미국서 한 12년 학부서부터 제가 미국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어떤 정서도,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70년대, 80년대지만,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꾼이거든요. 예. 협상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 신 예. 교수님, 분담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바로 들어올까요? 방위 분담금이. 예. 저는 그렇게 보질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주장했던 것하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뭐 CIA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는 뭐 의회에 있는 여러 국방 방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는 지금 아마 미국에서도 느끼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국민들 특히 젊은 층에는 반미 감정이 상당히 많다 예.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2008년도에 우리가 촛불 사태도 예. 사실은 그 이제 광우병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그 저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태되어 온 젊은 층의 반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상황에서 안 내면 가겠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대통령 당선자가 그것도 지지율이 뭐 40%가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고 봐서 예. 물론 제안은 하겠지만 제안은 하고 푸시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되어 나가고 실제로 방위 분담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려면은 저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를 경험해야 할 것 같고 특히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반응 내지는 이제 금년에 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교체가 일어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설 예. 가능성이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미국 쪽에서 나올 거라고 봐서 이게 뭐 금년 중에 당장 아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저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바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취임식이라는 게 전 정부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예. 이번 취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유세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취임사에서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미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언론의 호들갑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은 확실하다는 점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취임사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예.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지 않는데 그중에 구체적인 걸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담금입니다. 나토와 이 분담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 취임사에도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올 건데요.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까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예. 그래서 당장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이런 데 대한 여론 조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7%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방법이 그 37%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로 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율과 상관없이 상당히 도발적이고 그런 선포했던 그런 정책들을 일단은 갖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미국 2년마다 큰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에 국회의원을 그 상원 하원을 교체하는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어떤 그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의 프레셔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저는 나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생각하고는 그 동일선상에서 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리고 트럼프류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라 하는 거 안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슈퍼파워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슈퍼파워에 대한 생각하고 중국을 놓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봐서 예. 동일 선상에서 방위비를 논하는 것은 조금 저는 선후간 타이밍이나 예. 또는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예. 정책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그냥 어떤 하나의 정치인, 기업가 예. 트럼프를 얘기할 때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접촉면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접하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세상의 어떤 리더도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리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실제 만나본 사람들, 제가 작년에 존스 홉킨스에 1년 연수를 가 있으면서 예. 공화당 워싱턴의 중앙당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캠프가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이시안 섹터를 담당했던 팀장이 한국 출신, 한국계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얘기는 본인이 트럼프를 만나봤을 때 젠틀하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 과격하지 않은데 유독 언론에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언론에 대한 약간의 피해 망상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언론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타낼 때 좀 과격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일종의 파퓰리즘 같은 그런 걸 경우가 가지고 있을 있는 것 수 있죠. 같습니다. 예. 네네. 그게 이제 과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워딩 하나하나가 다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출범하면서 저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만한 어떤 아까 그런 게 없지 37%의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37에서 44% 사이가 나옵니다. 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클린턴과 트럼프와 함께 역사적으로 가장 비호감 대결이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그게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 사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유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위선이라고 몰아붙였고, politically correct한 거다. 정치적인 올바름이지 실제로 위선이라는 걸 깨고 나왔거든요. 근데 깨고 나오는 것이, 샌더스도 깨고 나왔지만 샌더스는 그런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자고 나온 것인데 반해서 트럼프는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아까 이제 분담금 얘기를 계속 좀 들어가 보면요. 저도 교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분담금 얘기하다 결국은 이거 한국과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주워 담았으면 좋겠는데. 1월 2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드디어 트럼프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는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 한반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셔야지 품격 시대가 고품격 시대가 되는데. 네. 자, 그리고 김준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 예. 일단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니까 좀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하나요? 트럼프 예.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이 항상 어떤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 과민 반응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예. 좀 우리 이야기 하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오만하고 또 저는 비도덕적이고 품격이 없는 그런 대통령인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법제도도 있고 또 정치제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충격도 있었지만 우리 언론도 조금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한반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일단 분담금을 왜 100% 못하느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미국이 지켜주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요? 이제 FTA 재협상하겠다. 아주 나쁜 무역 협정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분담금과 연결해서 100% 안 하면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한미군 철수. 예, 주한미군 철수까지 하겠다. 그리고 뭐 한국이 핵을 가지려면 독자 핵무장 해라.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요. FTA와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바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철수론과 핵무장론은 일단은 협상용으로 보여집니다.